안녕하세요. 통일담담의 조수빈입니다. 한 사회 건축물 안에는 기술뿐만 아니라 그 사회 문화, 사람들의 생각, 철학 그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한의 주거 문화와 건축을 통해서 그 이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창모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님 그리고 남인희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 시간에서 북한은 아무래도 소련,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1960년대부터는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건축에 변화가 왔습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전제 복구기는 이제 북한 자체가 전쟁으로 만신창이가 됐기 때문에 남한도 사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의 지원으로 이제 전후 복구가 이루어지듯이 북한도 이제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 유럽 국가들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데 당연히 그들은 그들의 건축 방식으로 지원하다 보니 유럽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그 주거 블럭이라든지 신고전주의 스타일의 신고전주의는 유럽의 전통 건축이죠. 네. 유럽의 전통 건축이 북한의 도시에 이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고맙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모란봉 극장 같은 게 그런 양식이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진 것들인데 1950년대 전제 복구를 굉장히 빠르게 이룩하면서 우리가 이제 70년대 이런 고도 경제 성장을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북한이 원래 우리보다 잘 살았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50년대 말 60년대 고도 성장이 되다 보니 이제 여유가 생기잖아요. 우리만의 것을 해보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쟤들이 해준 거 고맙기는 한데 뭔가 좀 불편한 거죠.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의 익숙한 것을 하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전통 건축이고 가장 잘 적용한 게 문화시설인데 그게 평양대극장. 평양대극장. 그다음에 인민들이 즐겨 먹는 냉면집인 옥류관. 그다음에 학생 소년 궁전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거 대표적으로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민족 건축 양식이다. 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 시점에서 우리의 전통 건축이 북한 사회에 부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갑자기 듣다가 궁금해지는데 들락날락 하시는 것 같아요. 북한 땅은 3번밖에 못 가봤습니다. 어제 보신 것 같아요. 우리 미니 씨는 아까 말씀하신 곳 다 네. 가본 거예요? 가보기는 했죠. 근데 네. 이제 평소 그냥 뭐 그렇게 유심히 살피면 지나다니지를 않으니까. 근데 아까 교수님 얘기할 때, 그 건물 하면서 그런가 보다. 저도 이제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알아야 보이는 거예요. 네. 3번만 가신 분이 한 300번 다녀오신 것처럼. 네. 도상으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자, 북한에서는 근데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법도 바뀌지 않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오면서 혹시 이 건축물 뭐 이런 짓는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건축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굉장히 상징성 때문에 건축은 사실은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김일성 시대에는 김정이라는 건축가가 소련에서 유학을 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 전제 복구 계획을 비롯해서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 그 영향이 있고 사실은 이제 70년대부터 실질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그 대표적인 것이 사실은 인민문화궁전하고 주체사상탑. 그 두 건물 같은 경우는 김일성이 태어난 지 70년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헌정 프로젝트예요. 네. 김일성에 대한 헌정이고 사실상 김정일이 실질적인 후계자임을 확고하게 드러내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부터는 마온춘이라는 건축가가 있는데 그분은 세대가 다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지어지는 김정은 시대는 유럽의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없는 살림의 도시의 분위기를 바꾸려다 보니까 칼라를 가지고 분위기를 바꾸는 그래서 컬러가 지금 굉장히 그 포스트 모던한 칼라 분위기 나는 것은 두 분은 좀 못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70년대 한때 서울에서도 명랑한 서울, 명랑 사회 만들기 뭐 이런 분위기가 분위기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럭키 서울 노래가 막 이렇게 울려 퍼지고 가던 시절에 그 분위기를 연상시키는 게 지금의 평양의 분위기라는 생각이니까 시대마다 그 분위기에 따라 그걸 주도하는 리딩하는 건축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우리 미니 씨 나온 다음에 평양이 보면은 색깔이 많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얼핏 보면 무슨 미드 센추리의 영향을 받았나 싶은데
없는 돈에 이렇게 확실하게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아, 측면도 그렇죠. 있었고. 그래서 제가 2005년에 평양을 갔는데 최근에 갔다 온 분이 준 사진을 보면은 똑같은 건물인데 색깔이 입혀져 있어요. 네, 그렇죠. 페인트 칠을 다 네, 했었거든요. 그게 페인트를 칠해서 그런 거. 네. 그게 가장 손쉽게 환경을 미화하는 방법이죠. 미니 씨는 지금 남한에서 어떤 집에 사시나요? 저 아파트에 역시 얼마 전에 이사를 했거든요. 얼마 전에 네, 그래서 행복해요. 아, 너무 행복하죠. 남한하고 북한에서 그 경험한 아파트의 네.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떤 걸 느껴요? 북한에서는 아직도 단칸방에서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너무 좁고 약간 그런 데서 저희가 4명에서 모여 살았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뭔가 확실한 기준이 있잖아요. 단칸방에 그 4명이 들어가는 건 너무 이제 말이 안 되고 약간 화장실도 2개. 네, 그렇죠. 화장실도 2개가 되고 어느 정도 사람이 이제 인원수가 늘어나면 이제 평수도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들어가면 거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거실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북한에서는 거실이 좁고 방 위주로 모든 게 되어 있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 이제 따로따로 들어가 모이면 있어요. 안 돼요. 저는 지금 신혼부부라 그런가 거실이 잘 되어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신혼부부는 방이 중요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짓는 차이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남북한의 건축하고 주거 문화 어느 게 가장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세요? 공급하는 방식으로 보면은 이게 공공이 공급하느냐, 이렇게 시장이 공급하느냐 차이가 가장 다를 거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이 개인한테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크겠죠. 그리고 이제 능력에 따른 그 집의 선택의 권한이 북한 사회에 없다라는 게 아마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불만일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아, 굉장히 평등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할지도 모르죠. 아, 이게 저는 이제 북한에 있을 때는 그냥 사적 소유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주는 어찌 대로. 보면 이용 허가권만 요즘엔 또 사고 팔기도 하거든요. 그게 마치 집값처럼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하는데 한국에서 이제 집을 사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 아파트 단지에 내 땅이 어느 정도라는 땅 지분이 있더라고요. 대지집은 네,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아, 여기 확실히 다르구나. 확실히 자본주의구나. 네, 그렇죠. 너무 좋았습니다. 그 그래서. 집도 뭐 다 이렇게 주거 문화나 건축을 이제 비교해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수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2014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남북한 건축을 주제로 한 한국 간의 오감도로 황금사자상을 우와. 저희가 황금사자상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보통 건축은 사회의 거울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건축은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에 그 사회의 성격을 가장 반영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공부를 하면서 야, 이게 남과 북은 이게 도시화 건축이 바로 그런 건축계의 수학적 공리 같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땅덩어리가 좁죠. 근데 반만 년에 걸쳐서 동일한 문화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해 왔었기 때문에 이 바뀐 것의 차이는 이데올로기의 차이 때문 아니겠느냐. 더군다나 북은 6.25 전쟁 때 완전히 황폐화됐거든요. 네. 우리도 남한도 많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지만 북한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게 피해를 입어서 남측은 자본주의, 북은 사회주의가 도시와 건축을 어떻게 다르게 만들었는지를 한번 주제로 잡아보자. 그 주제가 전 세계의 건축인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왠지 그 통일이 되면요 건축이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네. 굉장히 발달할 것 같지 않아요? 막 지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북한은 뭐 지어진, 그러니까 평양 빼고는 네. 거친 건물이 거의 없고 하다 보니까 아마 건설 지을 때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디 땅을 사놔야 돼. 통일이 되면은 북한하고 남한 건축물이라고 해야 될까? 건축 문화나 주거 문화가 어떻게 변화할 거라고 예측하세요? 사실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그 주거의 거주의 습관은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통일이 된다고 했을 때 북이 사회주의 체제를 빠르게 포기할 수 있느냐? 인민들은 포기 바로 할 것 같아요. 아니, 네. 정치적으로는 포기해도 예. 삶의 환경이 안 바뀝니다, 쉽게. 통일을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은 보통은 정치, 경제 문제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사실 사회문화 통합이 미리부터 준비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굉장히 아마 어려운 문제가 닥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통일이 되면은 이 남북한의 주거 문화나 어떤 건축 같은 것도 해결해야 될 숙제가 참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 교수님 같은 네. 활약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네.
자, 2회에 걸쳐서 북한의 주거 문화와 건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특히 미니 씨 살았던 얘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생생했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로 만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통일 한다.